저와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채 스스로 일어서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8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하얀 시트에 덮인 두 분을 마지막으로 본 뒤 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고등학교 1학년 봄에 그 할머니마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아야 한다며 혼자 남을 손주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6살 이후 남편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자기 삶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찬밥에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겨울밤에는 전기장판도 없이 군불 냄새가 배인 방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오래도록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낡은 담요에 쌓인 채 고아원 앞에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담요 한 켠에 선아라고 적힌 쪽지 하나가 전부였다고 원장 수녀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하굣길에 부모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며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내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져갈 곳이 없는 제 처지가 더욱 서글펐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숙제가 나오면 저는 혼자 원장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모품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각자 다른 곳에서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간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냈습니다. 그곳이 제게는 집이었고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만 18세가 되면 규정상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자립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야 그 현실이 정말로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조여옵니다. 다행히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며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숙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장 추천서와 함께 지원서를 보냈고 며칠 후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 곳이 생겼다는 다행스러움과 함께 정말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고아원을 떠나 회사 기숙사로 향하던 그날 아침, 서울 생활을 위해 짐을 싸면서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적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낡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전부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원장님이 마지막에 건네주신 작은 용돈 봉투였습니다. 힘들 때 쓰라며 조용히 쥐어주신 그 돈이 제 전 재산이었죠.
구원 현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눈물을 참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장님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진짜 혼자가 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어떨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플랫폼에 내렸을 때 그 순간을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저 혼자 캐리어를 끌고 멈춰 서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갈 곳이 있어 보였는데 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 또래 같은 사람들도 많이 보였지만 모두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자신 있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우두커니 서서 손에 적어온 회사 주소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종이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가 있는 곳으로 향하면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옷에 무거운 캐리어,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정. 마치 갑자기 넓은 바다에 혼자 떠밀려 나온 작은 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다짐도 함께 품고 있었거든요.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채로 저는 새로운 세상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회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대리석 바닥과 정갈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를 맡아 사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업무를 알려줄 때만큼은 세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폴더 구조부터 문서명 규칙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혼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면 되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말이 제게는 처음 들어보는 보호막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늘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남편의 말에서는 따뜻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첫 몇 달은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 끝나지 않는 업무 때문에 편의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책상에 앉아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 중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어 그냥 참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거르지 말아요. 인기척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제 책상 위에 도시락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용건이 아니면 말을 잘 안 걸던 사람이었기에 순간 놀랐습니다. 대리님, 퇴근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건 뭐예요? 퇴근했다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다시 왔어요. 저도 저녁은 먹어야 해서 집에서 싸운 건데 선아 씨도 식사 못했을 것 같아서 제 거 싸는 김에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일하면서 드세요. 뚜껑을 열자 갓 지은 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계란말이, 동그란 소시지, 아삭한 단무지까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과는 달리 누군가 정성껏 준비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어색하게 웃었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으라며 옅은 미소를 짓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친절이었는데도 그날 이후로 유독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점심시간이면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식당에 데려갔고, 퇴근길에는 회사 근처에 있는 기숙사까지 함께 걸어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제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퇴근하며 공원을 지나가던 중 김 선배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떨어지는 벚꽃잎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선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입사원이 적응 못할까봐 챙겨주려던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함께 있으면 편하고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데 저랑 정식으로 만나볼 생각 없으세요? 그 진솔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무뚝뚝한 모습과는 달리 사귀고 나니 선배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퇴근길에 제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바람이 쌀쌀한 날엔 목도리를 고쳐 메어주고, 식당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덜어주고, 집에 돌아가면 잘 들어갔냐는 메시지를 꼭 보내왔습니다. 그런 세심하고 살가운 모습에 저는 매일 새삼 반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속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평생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 약속은 곧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사실이 당시의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몇 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셨기에 결혼식은 직장 동료들만 초대해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신혼살림은 변두리의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있었고, 욕실 타일도 낡아 군데군데 깨져 있었지만,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작은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 시절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결혼 다음 해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새벽마다 아기가 울면 남편과 저는 번갈아 일어나 안고 달래며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막막했지만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씻고 안아서 트림을 시키는 일들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둘째가 태어나면서 집안은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작은 집안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늘 시끄러웠지만 그만큼 따뜻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키우려니 힘에 부치기는 했지만 남편도 저도 부모도 친척도 없는 처지였기에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고민도 많았지만 아이들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혼자 자라온 저와 남편은 외로움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큼은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부모가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식구가 된 순간부터는 어려움이 있어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없던 우리에게 서로를 닮은 아이들이 생겼고 가족이 늘어난 만큼 행복도 커져갔습니다.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배우고 뒤뚱거리던 걸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져온 귤을 까먹으며 놀이터 모래밭에 아이들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큰아이는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고 작은아이는 모래를 움켜쥐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도 즐거웠습니다. 시장에서 멸치, 두부, 제철 채소를 사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마늘을 까고 저는 파를 썰었고 아이들은 옆에서 구경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만큼은 꼭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큰 달력을 붙여두고 가족의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빨래는 화요일, 첫째 양치 혼자 성공, 둘째 뒤집기 완료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 늘어갈수록 달력은 우리 가족만의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하나에서 둘이 되었고 둘이었던 우리가 셋이 되고 다시 넷이 되면서 비로소 가족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함께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휴일,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남편의 오랜 친구인 규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군대까지 함께 다녀온 사이였고 젊은 시절부터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얼굴이 어둡게 굳어있는 규철 씨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남편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제가 내준 차가 식는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상의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표정은 무거웠고 단순한 안부 대화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말이 줄어 방 안에서 조용히 놀았습니다. 규철 씨가 돌아간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규철 씨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보증은 가족끼리도 잘 안 서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친구도 우리처럼 가진 것 없이 힘들게 살아왔어. 내가 모른 척하면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아. 저는 몇 번이고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고 집안 분위기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저녁상 앞에서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평소 좋아하던 찌개에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규철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라는 이유로 남편은 끝내 사업 보증을 서주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결국 제 예상대로 규철 씨의 사업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남은 빚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되었고 우편함에는 빨간 글씨가 선명한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전화벨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고 이자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까? 잠시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독촉 전화와 우편물이 우리 삶을 옥죄어왔습니다. 남편은 결국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몸이 먼저예요. 그러다 큰일 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면 나도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애들 곁에는 엄마가 있어야 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버티자. 그리고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둘이서 잘 헤쳐나가 봐요. 그날부터 남편의 하루는 끝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허겁지겁 저녁을 먹고는 다시 나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왔고 들어오자마자 힘이 빠진 몸을 거실 바닥에 눕히듯 내려놓고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 곁에 이불을 질질 끌고 와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결국 남편의 무리한 생활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밤낮 없이 일하느라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침은 점점 길어졌고 얼굴빛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입던 옷은 점점 헐렁해졌고 결국 허리띠도 구멍을 하나 더 줄여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무리 봐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가봐요. 아니야.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일을 쉬어야 하는데 하루라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별일 아니길 바라며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나날이 야유어갔고 기침은 몇 달 동안 계속되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유난히 세차던 어느 날 밤 낯선 번호가 휴대전화 화면에 떴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대리운전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이들을 급히 옆집에 맡기고 걸치는 대로 옷을 입은 뒤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설마 큰일은 아니겠지. 그냥 과로 때문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더니 남편은 이미 검사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앉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는데 시계 초침 소리와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시간은 참 끝이 없을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나와 결과를 전했습니다. 진단은 췌장암 말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수술 가능성은 희박했고 치료를 한다 해도 긴 시간 동안 고통이 뒤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생존 확률은 낮았고 치료비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컸습니다. 남편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만약 치료를 안 하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걸 물어요? 저 선생님, 치료할 수 있죠. 우리 남편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눈물이 차올라 결국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길어야 몇 달입니다. 치료를 받으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도 치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빚이 산더미인데 내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다가 덜컥 내가 죽어버리면 당신이랑 애들만 더 고생할 거야. 여보, 당신이 죽긴 왜 죽어요. 내가 죽게 안 내버려둬. 그러니까 우리 치료받아요. 치료합시다. 포기하면 안 돼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희망을 놓지 말아요, 제발.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이들 얼굴도 못 본 채 지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집에서 가족 옆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남편은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사는 완화 치료와 통증 관리에 집중하자며 안내문을 내밀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약 이름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부부에게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본인 뜻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 벽에 기대 잠시 쉬어야 했고 작은 그릇에 담긴 죽도 절반 이상 남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워지고 얼굴빛은 날이 갈수록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는 늘 힘을 내려고 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을 잇기조차 힘든 순간에도
억지로 미소 지으며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했고 가끔은 농담을 건네며 웃음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억지로 기운내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 보여 웃음과 눈물이 함께 섞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통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올 때마다 낮에 아이들 앞에서 보이던 밝은 얼굴이 떠올라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옆에서 등을 문질러 주거나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하루하루 조금씩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아이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놀자라며 달려오면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서도 팔을 벌려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아이들 방에 들어가 조용히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줄 알면서도 그 모습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방을 나오면 늘 벽을 짚고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저는 물컵을 건네고 담요를 덮어주었고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손끝의 온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애들 때문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어. 그런데 나는 끝까지 든든한 남편, 좋은 아빠가 못 돼서 미안해. 그래도 꼭 기억해줘.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랑 애들만 생각했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그 말을 남긴 뒤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에 크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던 우리 부부에게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서서 상조 리본을 고쳐 매만지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마다 가슴속이 점점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관이 덮이는 순간 아이들이 제 코트를 작은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목이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지자 남편의 영정사진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이 우리 가족의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와 제 삶을 책임지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으니까요. 아침이면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식당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점심 무렵 주방 일을 마치고 나면 곧장 마트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청소 일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밤낮이 뒤섞일 만큼 고단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아이들 먹을 끼니조차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허리를 굽히고 서 있을 때마다 대리운전을 나갔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눈물이 치밀어 올랐지만 올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빚 상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공과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식비와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을 마쳤습니다. 저에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밥상에 놓일 국 한 그릇이었고 한겨울밤 아이들 몸을 덮어줄 담요 한 장이었습니다. 서리가 창문에 내려앉는 추운 날이면 아이들에게 담요를 하나 더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늘 같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 맞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함께 웃어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그의 목소리, 웃음, 힘들 때마다 제 어깨를 두드려주던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조차 마음껏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곧 삼켜야 했습니다.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며 빚을 갚아나가는 매일은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 제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두부 반찬과 계란 부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친구들은 다 고기 먹는데 왜 우리는 맨날 계란만 먹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저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짧게 말해버렸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직 어린아이한테 제가 너무 날카롭게 반응한 겁니다. 저 역시 고기를 사주고 싶었지만 통장에 찍힌 잔액이 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고기를 사서 아이들 밥상에 올리자고. 아이들 앞에서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마트 고기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다가 가장 작은 포장을 집어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내밀자 기계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잔액 부족.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급히 휴대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니 10,000원 조금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손에 들고 있던 고기 포장을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마트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까지의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꽉 잡았지만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 또다시 미안한 마음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 예상과 달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반찬 투정하며 울상짓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에서 깔깔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손에는 장난감이 아니라 묶음으로 된 돈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너희들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첫째와 둘째는 동시에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다락방 입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오르내리던 곳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차마 열어보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아빠가 옛날에 장난감 거기 숨겨놨던 거 생각나서 올라갔는데 이게 있었어. 다락방에 이런 게 많아. 아이들 목소리가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붙잡고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닫혀있던 탓에 먼지가 가득했고 구석구석에는 작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락방 한쪽 구석에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차곡차곡 쌓인 현금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접혀있는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선아야,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오늘 규철이가 다녀갔어. 망했던 사업을 회복했대. 그래서 자기 잘못 때문에 우리가 진 빚을 다 갚아주고 그동안 잃은 돈도 돌려줬어. 규철이가 돈을 건네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 그리고 고민스러웠어. 이 돈을 너에게 보여주면 너는 당연히 내 치료부터 하자고 하겠지. 하지만 내 병은 이제 길이 없어. 괜히 희망 없는 치료에 돈을 쓴다면 결국 너랑 아이들만 더 고생할 거야. 그 생각을 하니 도저히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 선아야, 내가 마지막으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내가 곁에 없더라도 이 돈으로 너무 고생하지 말고 우리 아들 잘 키워줘.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네가 늘 곁에 있어주길 바라. 나도 네 옆에서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네 덕분에 참 많이 웃고 참 많이 행복했다. 고맙고 사랑한다, 선아야. 종이에는 군데군데 번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그대로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돈이 분명 우리 삶을 버티게 해줄 희망일 텐데 마음속은 오히려 더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돈을 들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히듯 답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내린 그의 결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다락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목은 바싹 타는 것 같았고 가슴은 단단히 묶인 듯 아팠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싶었지만 혹시 아래층에 있는 아이들이 들을까봐 손등으로 입을 막고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편지를 품에 안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돈보다도 남편이 남긴 글씨, 그리고 그 글씨에 담긴 시간과 마음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다락을 오르내렸습니다. 편지를 들고 부엌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올라가 가방을 확인하고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편지에 적어놓은 대로라면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작은 돈에도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는데 이런 큰 돈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규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카페 구석에 들어서자 규철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형이 저를 믿고 보증을 서주셨는데 제 욕심 때문에 사업을 망해먹고 저 대신 빚 갚느라 고생하시다가 병까지 얻고 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안쓰럽게 보이기보다는 제 안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고 결국 원망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다면서 왜 장례식장에는 오지도 않았어요? 얼굴도 안 보이던데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에요? 규철 씨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허벅지에 꼭 붙이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갔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요. 장례식장 앞까지 갔다가 차마 못 들어가고 멀리서만 지켜보다 돌아왔습니다. 그날 봉투만 두고 왔습니다. 이름도 쓰지 못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장례식장에서 받았던 이름 없는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보통은 보기 힘든 큰 돈이 들어있던 봉투였습니다. 그게 규철 씨의 것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빚 갚으러 왔었다면서요. 우리 그이 아픈 거 몰랐어요? 그 돈 주면서 병원 가서 치료하라고 했었어야죠. 왜 안 했어요? 그 빚 갚은 거 알았으면 당장 병원에 갔을 텐데.
그랬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고쳤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규철 씨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된 것 같아 원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규철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낮게 눌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빚 갚은 걸 알면 형수님은 무조건 치료하자고 할 거라고. 그런데 형은 끝까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병에 쓰면 안 된다. 무조건 애들한테 써야 한다. 그 말만 계속했어요. 그래도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하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죗값을 갚겠습니다. 형 대신, 아니, 제 잘못 대신 아이들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언제든 말만 하세요. 그의 말은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돈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남편이 남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제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라 그 돈은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다락방에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는 치료비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자라서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했을 겁니다. 학비, 생활비, 20살 이후의 삶까지. 남편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내가 아이들을 지켜낼게요. 남편이 남긴 돈 덕분에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중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기에 담임 선생님들도 늘 칭찬했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입시 결과를 기다리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아이는 매일같이 우편함을 확인하며 불안해했고 저 역시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 아들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합격을 함께 기뻐해줄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같이 면접을 준비했고 떨어질 때마다 의기소침했지만 곧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에서 남편의 끈기와 성실함을 그대로 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졸업 무렵 큰아들은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남편 생각이 나서 더 울었습니다. 첫째가 첫 월급을 받은 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의 월급이 들어있었지만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고.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라고. 그 순간 남편이 곁에서 같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첫째는 저희 부부처럼 직장에서 만난 동료와 연애를 하더니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었고 그 모습이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첫째는 늘 제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예식장, 예물, 신혼집까지 하나하나 제 마음에 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곁에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제게 의지한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혼주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단상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몇 번이고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함께였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순간만큼은 웃음과 눈물이 함께 차올랐습니다. 둘째는 오랜 노력 끝에 의대를 졸업하고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이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꼭 의사가 돼서 아빠처럼 치료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할 거야.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던 아이는 제가 남편 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가져다 놓았던 의학 서적을 들고 와서는 아직 글씨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의학책 속의 그림을 가리키며 묻곤 했습니다. 엄마, 여기 아빠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저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아이의 꿈은 분명해졌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장래 희망란에는 늘 의사라고 적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 공부가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았고 특히 과학 과목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실험 수업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고 늘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의대를 가려면 상위권을 유지해야 했기에 새벽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돌아온 날,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서울 명문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확인하고 껑충껑충 뛰던 모습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지만 어느새 제 키를 훌쩍 넘어선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 의사 가운을 입은 날, 아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청진기를 벗어 사진 옆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의사 됐어요. 아빠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 다 고쳐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이 장면을 본다면 누구보다 기뻐하며 우리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날 수 없어서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들고 내려온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 동네 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이 젖병을 몰고 있던 사진, 벽에 붙인 달력 앞에서 함께 손을 흔들던 사진들, 모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추억을 남기자며 찍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이제 한껏 늙어버린 저와 달리 젊었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마다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떠오르기도 했고 합격자 발표 날의 긴장된 공기가 다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을 정리해 남편의 얼굴이 또렷하게 나온 한 장을 골라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두고 유리를 닦으니 오래전 그 눈빛이 다시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동자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보다 담담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을 배워가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빚 독촉장을 들고 손을 떨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성적표를 확인하고 건강검진표를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단순히 고통과 상실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선택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먼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남편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저녁밥을 미리 해두고 창문을 닫고 달력에 다음 일정을 적은 뒤 거실에 놓인 액자 앞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락방에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의 등록금을 낼 수 있었고 생활비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고 둘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락방의 돈은 이제 다 쓰였지만 그 돈으로 아이들이 꿈을 이룬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자랑이자 보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